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오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괴한의 피격을 받은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이었고요. 예.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시간에는 세계 금융시장이 전부 휴일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이제 문을 열기를 시작했는데요. 전부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상태지만 그러나 시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안한 시기에 조심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을 구분할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 이 고수익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수익 상품은 위기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든지 비트코인 뭐 이런 상품들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것은 경제가 아주 안정되고 정치가 아주 잘 굴러갈 때는 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만해요. 그런데 특히 지정학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거래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시세에 변화가 없이 한번 고정돼 있는 이자율을 그냥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전자산들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지정학에 따라 비교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회귀하려는 듯한, 아직까지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몸조심을 하자. 안전자산 쪽을 좀 찾아보는. 자, 그럼 안전자산 하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예. 우선 통화 면에서 보면요. 후진국 통화보다는 또 개도국 통화보다는 미국 달러가 훨씬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달러가 조금 강세예요. 그다음에 채권과 주식이 있으면 주식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으니까 채권보다는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또 그 나라 투자 대상도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런 쪽에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소에도 부채 비율이 높았던 나라, 이런 나라들은 위험 자산 국가로 분류돼 있어 조금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자, 레이건이 1981년에 비습될 때는 정권시장 문도 닫았습니다. 예. 워낙 변동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이제 흰클리 암살범의 비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레이건 대통령이 무사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한 3, 4일 후에는 조금 정상을 찾아갔는데, 반대로 링컨 대통령이나 또는 에이브라함 존 F 케네디, 예. 특히 1965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피격 달라스에서 사망할 때는 주가가 약 한 보름 이상 크게 요동쳤거든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안전할 상황은 아니고 매우 조심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숨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데, 뭐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쪽으로 빨리 바람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열려봐야지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이 미국 국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안전, 그러니까 뭐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대세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당히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대대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깎겠다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통상 전쟁,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이 줄어들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채 금리는 오르고, 국채 금리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져 있고 왔는데, 예. 이번 피격 사건으로 그 자체의 불안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국채 금리의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 지금 비트코인도 트럼프 대통령 피격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뭐 그런 영향이 같이 동일 연장선상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싶은데 지금 6만 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호적인 게 아니고요.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밀리에 열렸던 비트코인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비트코인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대량으로 받았습니다. 예. 미국의 유력 주자가 정치 헌금을,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게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결코 홀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기대가 만발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적인, 좀 억제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써왔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 바이든 그 정부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마구 규제를 해서 시장을 어지럽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은 상태에 비트코인은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선도 훌쩍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으로도 앙숙이지만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네. 상반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동안 4년간 해왔던 정책들 그중에 상당 부분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배터리나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 감축법 IRA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그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IRA 철폐해버리겠다 계속 공언해 왔거든요. 근데 저 IRA 법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 기업들이에요. 예. 그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전기차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친환경 뭐 태양광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하면 갑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투자는 많이 해놨고 그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탄소 중립 이거 별로 필요 없다. 아직도 지구 환경 튼튼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유, 가스, 기름 이거 확실히 지원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압도적 지배적 생산자가 되겠다. 이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엑선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회사들은 호재를 맞을 수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그 재생 에너지 했던 쪽은 좀 찬물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걱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혹시 정치적 불안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다행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좀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 심지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게 지금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 이후에 금리 인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도 좀 불투명해졌다. 그런 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로 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최소 10%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100%도 때리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을 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에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충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어떤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관돼 있죠. 예, 굉장히 그 중대한 지목이신데요. 예.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사 27명이 최근에 서한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이대로 하면 다시 한번 세계가 어려워진다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인즉슨 트럼프 대통령 일단 세금을 많이 안 걷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풀려진 돈이 국가 재정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재정 지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서는 또 정부 재정이 밖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정부 부분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미국의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가 있다. 지금 간신히 인플레가 좀 억제가 되고 이제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은 금리 인하 쪽에 별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격적으로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 또 마가 프로젝트, 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예. 마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의 인프라를 다시 깔고 미국 경제를 확실하게 반석이 올려놓겠다 이러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팽창 또 통화량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면 또 한 번 물가 고통이 오고 금리는 안 낮아지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더 늦추면 저희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확정적인 것은 네.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 측면에서 아주 강공책을 폈습니다. 특히 소득세 뭐 거의 소득세로 세금을 완전히 안 받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을 안 받게 되면 정부 재정이 거덜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세를 걷어서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이러는데 이것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막상 당선이 되면 상당히 좀 취사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적어도 인플레와 같은 기조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도 인플레 쇼크를 알고 있는 만큼 인플레를 폭발적으로 야기하는 정책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방향은 많이 다르겠지만 인플레를 부활시키는 그런 쪽은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11월에 있을 대선의 결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달했어요. 이게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네.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면 뭐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낙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영업자는 사업이 잘 안 되면 바로 생계 위협을 받는데요. 그렇죠.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자, 폐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폐업했다. 이게 거의 50만 건에 해당하는데 이게 IMF 1997년, 8년도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왜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이 많으냐?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예. 첫 번째는요. 우리 경제 지금 수출 쪽으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이 내수로는 아직까지 좀 완연하게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대부분 내수를 먹고 산다 이러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음식업 같은 이런 경우 또 자영업의 매매 이런 경우에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거래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까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소매상은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완전히 어떤 충격을 받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적 변화 과정에 있거든요. 예. 음식점도
배달의 민족 최근에 수수료 많이 올라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 시대적 변화 때문에 오는 그 갈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이 이런 구조적 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좀 제도적으로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내수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떨까요? 예, 내수가 이제 좀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안정화돼야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고요. 은행에서 빌리면 한 5%,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빌리면 8%, 9%인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정부도 금리 인하 깜빡등은 켜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곧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출 확대가 요것이 뭐 앞으로 6개월 정도 현 추세로 계속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상당히 내수 확대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이에요. 삼계탕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 먹을지 해 먹을지도 고민이거든요. 비용은 해 먹는 게 좀 더 저렴한 거죠? 예, 지금 초복, 오늘이 초복이고 또 예. 중복, 말복도 있는데요. 여름에 한복판입니다. 여기에는 몸도 하고 이러니까 보양식을 먹는 우리 조상의 전통이 있는데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닭 삼계탕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요. 닭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닭값이 내렸다고 해서 시중에 파는 삼계탕 가격이 내린 건 아니에요. 야. 이것은 더 올랐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서비스 유통 문제, 또 우리 사회의 금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직접 그 삼계탕의 원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명하게 경제적으로 처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 먹는 것보다는 원료를 구입해서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예. 작년보다도 훨씬 싸고 시중 가격과의 차이는 더 난다. 예. 그런 면에서 올해 삼계탕은 집에서 함께하면 어떨까? 전문가들의 권유입니다. 해 드실 건가요? 한번 오늘 이 방송을 기회 삼아서. 그런 백그라운드로 해서 집에 강력히 촉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이렇게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